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입법 강행,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심리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서워서 그렇지, 피하려고 그러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연기됐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속내는 없는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포.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 수사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결국 끝내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 때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주의가 끝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론 채택 21일 만에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본회의 3분 만에 형사소송법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마지막 법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소수당의 반대, 이건 가뿐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 꼼수 입법 독재에 대통령이 결국 마지막 마무리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를 듣고 죄 짓고도 벌받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버티기. 한겨레신문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버티기,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눈높이, 국민 탓하며 버티기에 들어섰다. 한겨레신문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날 김인철 내정자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혼 악마자가 정호영 장관이 아니겠느냐라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청문회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뒤집기.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뒤집기.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청사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뒤집기가 뚜렷하다라고 경향신문 분석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부동산 감세, 탈원전 폐기 등이 담겼다. 이걸 뒤집기라고 그냥 비판만 할 건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앞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후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 또한 후임 정부의 몫이겠죠. 가장 주목되는 건 검수완박 수정이 시사됐다는 겁니다. 국가 법 집행 정상화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 중에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뒤집기, 바로잡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6%.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6% 어떤 기사일까요? 물가 하반기 6% 넘을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서 난감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시장을 가면 장볼 게 없다. 마트에 가면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원유, 곡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 같은 고물가가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오랜만에 돌직구쇼를 다시 찾은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땅 검수완박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설명 중에는 꼼수에 대한 자성이나 사과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 검수완박 쐐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라고 강력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란의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례 통과되는데 몇 분이나 걸린 줄 아십니까?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 정당의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었다. 과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법안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공포,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의혹 비리 은폐시로 검수완박 반대한다. 반대한다.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본은 철험회가 하고 제작은 민주당이 하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공모자입니다.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결국 속전속결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편법이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10시 본회의, 3분 만에 두 번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국무회의 일정 관례 오전 10시 깨고 오후 2시로 연기돼서 1시간 만에 법안 심의 공포까지 일사천리, 초고속 입법, 이례적 당일치기 처리였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꼼수가 동원된 법안 통과 과정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당일치기 법안 통과,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라는 질문에는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연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년 전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통과시킬 때의 장면이 좀 생각이 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국민들이 정말 이건 실천했다고 하는 공약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마지막, 정말 화려한 마지막이 거부권 없이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받자마자 통과시키는, 좀 글쎄요, 씁쓸하다 못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기획자가 아니냐, 공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우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적정한 반대 토론이라든가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고, 또 청와대의 국무회의도 원래 당초에는 4시였다고 해요. 예. 그랬다가 아마 이제 법제처에서 이게 법을 마무리하는 게 좀 빨랐나 보죠. 그러니까 또 다시 2시로 옮겼는데, 처음부터 10시에서 이렇게 오후로 옮기는 일이 5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4시로 갔다 2시로 옮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양새가 좀 빠지는데요. 과거에 보통 우리가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빗대서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 예. 어제의 사건은 오히려 청와대가 여당의 효자동 출장소가 아니었냐라는 새로운 오명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효자동 출장소다라는
라는 김연아 전 의원의 비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초고속 입법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그간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는 70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근간을 모종의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무너뜨렸다라고 매우 비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이 과연 이제 여야 모두의 흠결이 다 드러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시간은 굉장히 짧게 가졌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이 법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끝까지 읽어보고 뭐 찬성표를 던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국회법 위반 논란도 있거든요. 상임위에 일정 기간 해부돼 있어야 된다든지 또 입법 외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의 정당성에 과연 하자가 없는지. 왜냐하면 통과가 되더라도 가처분이라든지 헌법 소원이나 다양한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께서 제가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많은 표 수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둔 민주당이 정말 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소수 몇 사람 손에서 그냥 다 이것이 정리되고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당위적으로만 간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라든지 또 부칙에 두어야 될 것을 두지 않는다든지, 그나마도 이번에 통과의 명분을 가졌던 박병석 의장의 합의안 자체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부분 수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의 실종, 또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 이런 것들의 오명을 남겼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과한, 말하자면 그 기소 독점, 수사 독점의 검찰을 일단락시키는데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어떤 그 수사 관행에 있어서의 문제 속에서 부작용들을 해소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관련해서 오늘 사설에서 누더기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누더기냐고 동아일보가 비판을 하느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합의안 다르고, 민주당에서 상정시킨 안이 다르고, 본회의에 통과한 안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당 의원 몇 분에게 취재를 해봤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절차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단지 법의 내용보다도 통과를 쉽게 했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간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국무회의에 맞춰서 예. 타임 스케줄 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타임 스케줄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뭐 원래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를 4시로 갔다가 또 뭐 다시 2시로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제 국무회의 딱 시점을 딱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뭐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또 뭐 협의도 했고 조정안을 거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어떤 부칙, 어떠한 조항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안 나오지만 이제 어제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안은 완전 박탈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조정됐다가 또 이 박병석 의장이 말한 또 조정안이 있었다가 또 여야 합의한 조정안이 있었다가 또 중간에 또 뭐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확정된 안이 뭐지? 그러니까 이 버전이 다 달라. 박병석 버전 다르고, 민주당 법사위 버전 다르고, 본회의 버전 다르고, 최종 버전 또 달라.
그래서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예, 버전이 너무 많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예,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헌법과 꼼수를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조정안을 가지고 예,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안건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정안을 통과 않고 소위에서는 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정안으로 갔거든요. 예.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반드시 법에 거치기로 돼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패싱됐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헌재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예. 법에 대해서 이미 통과됐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아야겠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절차상 문제가 너무 명확해 버리면 그래요? 이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니 우리 법상 안건조정위를 안 거치면 안 돼요? 그건 무효죠. 안건조정위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차적 하자. 지금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청와대를 통과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거친 법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는 아무리 이 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 통과됐으니까 그냥 뭐 어떤 신뢰 원칙이랄지 좋은 게 좋은 거.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통과시킨 이유가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부칙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경찰에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한 시점에서. 근데 그 부칙을 뺐어요. 또. 근데 이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고문 사건이랄지 여러 사건을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지만 안건조정위를 거쳤다. 특히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건조정위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기억되길이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 대통령의 어떤 자평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기억되길. 사실 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통과를 기어이 이제 시킨 거잖아요. 사실 원래 보통 본회의는 오후에 열고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본회의는 오전에 열고 국무회의는 오후로 미루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이 꼼수에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 법안을 공포할 의지가 강했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 절차에 엄청나게 많은 하자가 있었고 설령 검수완박의 그 대의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절차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말해질 정도로 너무나 하자가 많은 법안이었는데 그 법안을 스스로 뭐 기어이 통과시켜서 공포를 하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인지부조화 같이 느껴져요. 인지부조하다.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은 것인가? 뭐 내로남불의 시대를 열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테러를 당하게끔 그냥 손 놓아 놓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고 너무 황당한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수완박 논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찬반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알고 있고 반대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대의는 뭐 모르겠지만 절차적으로 굉장히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마치 거수기처럼 이렇게
검토 없이 바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국무회의를 한 번 더 거치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국회에서 통과하는 그 즉시 공포되는 걸로 하자라고 하지 왜 국무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이 검토해서 이것을 공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한 번 더 보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보고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패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기획자 아니냐, 공모자 아니냐, 주연은 문재인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아마 자평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의 공포 이 장면을 보고 대검에서는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입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 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수완박 재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검경 수사권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군요.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 대거 채택. 마치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인수위의 청사진을 보면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않은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안철수 인수위원장 밑바닥부터 제대로 정리한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일단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아마 일말의 희망이지만 그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부권 행사는 없었고 회의 순서, 시간을 바꿔서까지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구성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통과된 법을 당장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 쪽수. 네, 그렇죠. 쪽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보면은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4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부칙에 보면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검찰이 연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경찰청이나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살아 있음으로써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가 대장동에 대한 비리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이 수사 사항을 보면서 민심에 기대겠다는 새로운 하나의 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들의 굉장히 반대도 많았고 변협이라든가 일반 민간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미루었던 수사를 원칙대로 해나가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것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만들고 또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뤄간다면 인수가 얘기하는 어떤 사법개혁의 문제의 재정비는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시행령과 또 민심에 의한 새로운 기대감들 또 이것을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총선이 이제 2년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뒤까지 시행령과 유예 기간으로 버티다 2년 뒤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재논의 혹은 재조정 내지는 재입법화의 가능성을 엿보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청문회를 앞둔 하지만 청문회가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력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검수완박 동의할 수 없다. 검찰 수사 폐지되면 사건 처리 지연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 저하. 권력자들 수사 불가능해져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국민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오늘 잠시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연기가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서워서 그러지, 겁나서 그러지 라고 다소 약 올리는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연기된 거고 검수완박 공포 강행이 부담스러워서 연기된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뤄진 그 청문회, 윤 정부 출범 이후로 출범 직전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취임을 하니까 5월 9일로 연기가 됐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바로 전날에 이 뜨거운 청문회가 연기가 된 겁니다. 일단 왜 연기됐는지부터 함께 봐야겠죠. 원래 오늘이었고 지난주에 우리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돌직구쇼에 나서 반드시 오늘 한다. 한동훈 청문회 우리 연기 안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연기됐어요. 오늘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루 전 전격 연기. 오늘 9일로.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했다라는 설명.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일방적인 연기다. 결정이다. 라는 설명.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리로 한동훈을 이겨낼 자신감이 없으니까 검수완박 주제가 부담되니까 그래서 미룬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의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민주당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 검수완박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적이기에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의 토론 주제. 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한동훈과 토론 자신 없어서 미뤘나? 아닌가?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여러 청문회에서 충분히 뽑아낼 예. 게 많다는 거죠. 예. 한편으로 한동훈 청문회가 묻힐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돋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묻힐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종 후보들의 결함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좀 더 민주당도 전열을 갖춰가지고 조금 더 충실하게 실제로는 아주 격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강도 높은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직 민주당 법사위원, 청문위원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준비가 됐으나 조금 더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한 논리 말고 예. 개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이어 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파보겠다. 뭔가 작전을 더 짜보겠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증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많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커싱을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청문은 물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마 청문위원들이 질문할 거예요. 예. 장관 후보자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것이고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그 질문을 안 하겠죠. 예. 다른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 자녀 문제든 검수완박 얘기 민주당은 안 꺼낼 거다. 주택 문제든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좀 구분해서 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도 있다라는 게 김영주 의원님의 생각이고 예상컨대 만약에 오늘 한동훈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렸다면 오늘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에 검수완박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맞붙을 뻔했는데 이게 오늘 열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피했냐 아니냐의 주제예요. 김영주 의원님은 아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무서워서 피했다. 물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표현은 너무 강한 표현이고요. 자신이 없어서 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어제 아주 그 21일간의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수완박법이 어제 통과됐잖아요. 국무회의에서 통과 2시에 됐어요. 근데 오늘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신이 있고 오히려 웬만한 패널이랄지 언론보다도 훨씬 더 이 법의 잘못된 점을 실무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수완박법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건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좋은 법이 검수완박법이 새 시대를 여는 법인데 뭐 피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뜨거울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냐? 이 좋은 법 왜? 뭐 피할 이유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건 김광삼 변호사님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수완박법도 법사위원회 참여 의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나머지 의원들이 잘 모를 거예요. 가서 그냥 당론이 그러니까 가서 투표해서 통과된 거지. 읽어봤겠죠, 한 번은. 한번 읽어본 의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당론이고 다음 총선을 공천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피상적으로 읽어보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저는 투표를 던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두 번째는 한 방이 없어요. 지금 제일 후보자 중에서 벼르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자인데 지금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뭐 나온 것이 보니까 저도 그 언론 스크린을 해보니까 뭐 자동차를 사면서 잠시 주소를 유장으로 옮겼다는 건데 와이프가? 그거 자체도 일반적으로 뭐 학군이랄지 아니면 뭐 아파트 당첨을 받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당첨이랄지 학군에서 옮긴 후보자들도 다 이전에 지명이 됐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단지 뭐 그 채권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자동차 딜러의 권유에서 했던 이 행동이 사실은 한방하기 어렵고. 그럼 일주일 미루면 뭐가 나옵니까? 뭐를 좀 더 수집하고 싶은 거죠. 예. 혹시나 또 다른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한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벼르고는 있는데 낙마시킬 수 있는 명분과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좀 더 전략도 짜보고 해야 예. 하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뭐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아빠 찬스 관련해서 노트북 뭐 50대 기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엄격히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미담으로 또 흐를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명백한 한 방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타겟이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면 결정 못하면 일단 좀 연기하고 생각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다 저희 개인 생각 말하는 거예요. 저희 다 개인 의견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뭐 당론으로 뭐 하나로 통일하고 이런 거 없어요. 민주당 입장 얘기해 드렸어요. 국민의 입장 얘기해 드렸고 김광삼 의견이고 김영주 의견이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렇게 과거에 강하게 얘기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듯이 한동훈 그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과 논리로 똘똘 무장을 해 있어요. 이 검수완박은 죄 지은 범죄자가 뭔가 두려워서 야반도주하는 거다라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신이고 민주당 많은 의원들은 저 발언에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김연아 의원님 굉장히 벼르고 있잖아요. 부글부글하면 이거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딱 맞붙어서 검수완박 갖고만 해도 되잖아요, 오늘. 저는 김광삼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와 맞붙어서 검수완박을 논리적으로 좀 논할 만큼은
본인들도 이 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겁니다. 아니 입법 다 해놨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입법이죠.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고 하면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패스팅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간 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역으로 시간을 잡아서 모든 것들을 그냥 법의 틀 안에 쫙 맞춰서 넣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논리로서는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현실적인 사례로 똘똘 뭉친 한동훈 후보자와 이 그냥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끼리의 저는 논쟁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진짜 한 방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해보고 청문회를 해보는데 아마 지금 여당 의원들의 보좌진들은 아마 밤에 잠을 못 자고 퇴근을 못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없지? 뭐 한 방이 왜 없지? 막 이러면서 뭔가 검수한박 빼놓고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한 방을 찾는데 지금 그런 한 방이 안 나와서 저는 계속 청문회를 미루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두 분 의견은 또 법사위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다 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회 법조인들 많잖아요. 김용민 의원도 변호사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장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를 두루두루 살피고 당선자도 영어 잘해서 뽑았다잖아요. 앞으로 한국의 법무부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영어 잘하냐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 한번 검수완박에 영어로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In English.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아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면 아예 제대로 범죄자를 전혀 못 잡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잘 잡는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찰의 말하자면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조금 더 시너지를 내면서 협력해서 범죄율을 낮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문회장에서요? 아니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뭐 정치적 논란으로 가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상징이 뭡니까? 아주 균형과 안정인데 또 법무부는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곳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막 뭐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 하셔야 될 분이에요. 저분은. 한동훈 법무장관. 예. 아주 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전사 같고. 예. 그래서 그것이 미스매칭한 거죠. 인물과.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퍼스널리티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정이 맞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원할 것이냐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부 속에서 어떻게 빨리 이 문제의 말하자면 구멍을 메꿀 수 있느냐 이런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그 법이 맞다 안 맞다라고 논쟁하는 것이 법무부의 장관의 어떤 청문회장에 나올 주된 주제로서는 저는 걸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김용주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청문위원 하시면 참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방금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장관 청문회라는 것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또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가 외교부가 아니고 법무부잖아요. 꼭 한 방만 노릴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교도소도 민주화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교도소의 민주화, 설비도 좀 갖춰야 되고 좋네요. 네 그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검증은 없어지고 한동훈이라는 이름 하나로 한덕수 총리하고 바꿀래 말래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좀 서글프다 이 말이죠. 서글프다. 참 우리 김용주 의원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일종의 누군가에게는 포비아라고 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뭐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연기된 건 아닌가라는 뭐 추측일 뿐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결국 당시 박범계 의원의 말문이 막혔던 저 장면이 혹시 한동훈 청문회에서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국민의힘 쪽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연기는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에 이런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한동훈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는 부결된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낙마하면 한덕수는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 논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 임명 강행을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인 교수님. 그러니까 누가 낙마하면 누구는 통과시켜줄게. 누구 강행하면 누구는 낙마시킬게. 이게 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그렇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맨 처음에 이제 지명됐을 때 반응들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무난하다는 거였어요. 전혀 뭐 참신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너무 여야가 갈등을 빚거나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뭔가 조금은 안정적이고 반대편으로부터의 어떤 비난이나 그러한 공격 같은 것들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랐구나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특히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세를 높이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면서 심지어는 뭐 이미 예전에 작고하신 그 아버지의 뭐 재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아래 있을 때 임명 강행을 한 32번 정도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야당에서 반대해도 그냥 무시하고 임명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임명 강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저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딜하자. 너네가 만약에 한동훈을 그냥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맞바꾸는 식의 이런 지금 압박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청문회라는 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 뭐 법무부라든지 아무튼 총리라든지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행정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인데 결국 이건 다 정치적인 수싸움으로만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도 계속 어떤 그 사람의 정말 자질을 보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어떻게 낙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떨어뜨리면 한덕수 봐줄게. 한덕수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 떨어뜨려. 이런 딜하는 게 맞습니까? 청문회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특히 저는 지금 해석이 민주당이 굉장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응마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지 않죠. 누구를 낙마를 목적으로 이렇게 겨냥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랄까 좀 굉장히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철들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본 기억 중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많았나.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밋밋한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상하게 그때 법무부 뜨거웠죠. 장관의 청문회는 법정 드라마를 거의 연상케 하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과 또 연달아 이어지는 기사로 이어졌고, 역시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새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 법무부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죠. 지금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하면서 법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몰아간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들을 뽑아 이렇게 먹는 블랙홀처럼 갈 수 있는 내용인지, 정말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야 되는 법무 행정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두 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교도소의 민주화. 교도소 민주화 질문.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나와도 기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증인 채택도 화려합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측 증인은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적 인사, 국민의힘이 채택한 증인은 박영진 부장검사, 김경률 회계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인사들입니다. 이게 양측의 전략이 상당히 다른데, 자, 김영주 의원님, 양측의 전략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증인을 보면 전략이 좀 나오는데요, 대충.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전히 이제 쟁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선 어떤 법안에 대한 쟁론이라든지 더불어서 윤석열 사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동안에 한동훈이 얼마나 비호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채택의 능력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논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주당 쪽 증인 보면 이제 이문정 감찰관 같은 경우를 채택한 거를 봐서 추측건데 윤석열이 아바타가 아니냐, 왕 장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좀 파고들러 가는 것 같고, 김경률 회계사를 채택한 걸로 봐서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파고들려는 전략.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인들 스스로가 이미 편향된 줄이 딱 명확한 그런 정인들이라서 저분들이 나와서 하는 어떤 증거의 뭐랄까 이렇게 국민들의 보는 어떤 시사점이 신선함이 없다. 이미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의 민주화를 증인해줄 증인은 없어요. 없어요. 교도소의 민주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러 나온지를 다 알아요. 뻔히 다 한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다. 여야를 향해서 모두 핵직구를 알려줬습니다. 청송교도소장 이런 분 나온다면 교도소의 민주화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최강욱 의원인데, 최 의원은 강경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보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회의 참석자 관계자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증언하는 증언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 공방 양상인데 함께 보시죠. 내막은 A 의원이 카메라 꺼져 있자 얼굴 보여달라.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얼굴을 화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했다라는 의혹이고, 최강욱 의원 측은 그게 아니라 옛날 그 민속놀이 같은 전통놀이 같은 짤짤이 동전놀이를 말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요 징계 여부 검토를 지시하자 최강욱 의원 지지자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려서 짤짤이를 몰라서 그렇다. 짤짤이가 어떻게 성희롱 둔갑하냐. 공개 사과해라. 어려서 모른다라고 연령을 문제 삼는 댓글들이 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려서 저걸 짤짤이를 몰라서
징계를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일단 민주당이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측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든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지적을 당하면 이 벌떼같이 덤벼든다랄지 이걸 엄청나게 비학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짤짤이가 뭔지 알 거예요. 그 짤짤이 뭔지 모르고 저렇게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인데. 그래서 짤짤이 뭔지를 알고 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도 짤짤이는 안다. 그렇죠. 근데 왜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최강욱 의원이 말한 변명,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 뭐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내부 조사를 좀 했겠죠. 거기에 참여했던 여성 보좌관이랄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하지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 가지고 저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최강 의원이 본인의 변명대로 그렇게 이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은 짤짤이 해보셨어요? 저 많이 했죠. 그럼 짤짤이는 셋이 하는 거예요. 딱 해서 홀짝 하는 방법이 그렇지. 있고 아니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예. 근데 이 용어가 좀 방송에 누구랑 같이 부족해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적어도 둘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상황을 보면 왜 얼굴을 안 내미냐. 얼굴이 못생겨서 안 내민다. 그러면 너 누구와 짤짤이 하고 있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너 지금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 어떤 희롱적인 발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짤짤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적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 변명 자체는 좀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짤짤이는 구슬 혹은 동전을 손에 쥐고 홀짝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감춘다. 이게 이제 짤짤이 행위의 핵심인데 그래서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냐? 몸을 숨겼냐? 이 뜻이거든요. 남자들끼리 하는 아주 가벼운 농담인데 남자들은 단박에 알아들어요. 별거 아닌 농담인데 이 단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해석은 또 달라요? 진짜 짤짤이를 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몸을 숨기고 안 보이니까 짤짤이 하냐라고 은유적으로 빗댄 거다. 남자들은 단박에 알아듣는 농담이다라고 하지만 저런 뜻으로 저는 농담을 해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짤짤이 전문가까지 나오겠어요. 짤짤이의 규칙은 무엇인가까지 나올 지경인데 사실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이게 뭐 혼자 하는 수 있냐, 둘이 해야 맞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생겼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좀 초반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여성들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게 김원희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끝끝내 나는 짤짤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짤짤이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까지 이제 간 건데요. 사실 전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남자들끼리는 너 짤짤이 하냐라는 게 되게 흔한 농담인가요? 나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라는 거는 성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남자들끼리 한다고 하지 성적인 부분이 없으면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담이잖아요. 남자들끼리도 성적인 거 안 합니다, 저는 농담. 남자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어떤 성적인 코드가 묻어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남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기기 시작하면은 마치 그 배현진 의원이 얼마 전에 앙증맞다는 표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것도 앙증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했던 거다 이렇게 우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안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금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오해한 것이다. 당신들 무슨 생각을 했길래 짤짤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한 거야. 마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거는 굉장히 정말 부적절하다. 그냥 차라리 빨리 굉장히 미숙했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단양의 구인사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남편 대신 인사드린다라는 워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사님 오늘 구인사 방문 취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금. 동정이신 조영수님과 총무장 민덕수님의 2년 10년 도와 같이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발휘하여 민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다시 찾겠다라는 남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인사드리러 왔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죠. 구인사를 방문해서 다시 찾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는 이렇습니다. 김 여사, 천태종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다. 윤 당선인의 방문이 어려워서 대신 가서 인사했다. 취임 후 당분간 자주 뵙기도 어려우니 감사 인사드릴 겸 방문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자, 어떤 방문입니까? 어떤 성격의 방문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다 방문했던 기관이나 또 어떤 단체에 대해서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경우에는 꼭 다시 가는 그런 지금 일종의 약속 지키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담으로도 정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4월 초파에 불고기에서는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당선인이 꼭 한번 재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 일정팀에서도 좀 주지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당선인이 지방 순회를 하면서 일정이 좀 아주 촘촘한 상태에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는 거죠. 선거 내내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공식적인 활동 재개가 언제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리는 일종의 약간 리허설 같은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인 측과 당연히 뭐 교감하에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공식적인 방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한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신데 네. 교감이 없이 혼자 다니실 리는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저 김건희 여사가 입은 스커트가 몇만 원짜리 온라인 뭐 상품이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이렇게 좀 추적해 보면 일단 저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팬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슬리퍼를 갖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고 회자가 됐었는데 글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신 김정숙 여사의 어떤 고가 의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조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좀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약간 패션 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호기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부인의 패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 우리도 좀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런 흐름을 점차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에 대한 일종의 좀 유행인 것도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각종 압박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끝내 파행이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사흘 뒤에 바로 응답하듯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해명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진행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일종의 어떤 민주당의 청문 전략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어제 청문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즉흥적인 모습들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 뭐 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청문회를 길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들 앞에서 저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오랫동안 중계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파행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오래 할수록 저 청문회는 민주당한테 이롭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조국 전 장관을 비교했어요. 정호영 내정자는 내가 왜 조국이랑 비교되느냐라고 답변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퇴장을 했는데 이제 압박 찬스 의혹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잘못된 인사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이제 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옹호하지 않으면서 정호영 후보한테 비판을 해야죠. 근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옹호하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는 옹호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저지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든 어쨌든 법적인 판정이든 간에. 근데 본인은 불법적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저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 자본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뭐 대학 교수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돌아가면서 뭐 일저자, 이저자 해주면서 뭐 특목고 보내고 훨씬 말하자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비윤리적인 이런 어떤 전 문화적인 어떤 부의 대물림이 국가 사회로 있다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인데 나 불법 저지른 거 없다 이렇게 훨씬 더 파렴치하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청문위원들이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늘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정호영 장관의 거취가.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뭐 타이틀은 공정과 상식인데 이 공정과 상식에 반대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그간 민주당 진영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다. 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대법원에서 그 의혹이 다 유죄로 나왔는데도 마음의 빚이 있다. 하여튼 어떤 내로남불적인 측면들이 그 반대 선상에 있었는데 정호영 장관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고등학교 자제들이 무슨 영어로 된 논문의 공저자가 돼 있지 않거나 아버지가 경북대 원장, 부원장일 때 각각 아들, 딸이 지난해에 탈락했다 갑자기 합격을 하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겁니까? 이 부담일 텐데요.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발화점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내로남불 행태였고, 그것을 끝까지 수사하다가 탄압을 받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데, 그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가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좀 뉘우치거나 뭔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거나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만큼 어떤 위조를 했거나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완전하게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것도 예. 모르죠. 수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게도 부담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에 대해서 분노했던 분들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정호영 후보자도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은 괜찮지만 정호영은 안 돼, 혹은 그 반대로 조국은 잘못했지만 정호영은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에 좌우돼서 지금 사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정호영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이 했던 발언 같은데, 처음에 언론 보도가 40년직이다라고 나갔어요. 그럴 때 인수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막 불거지니까 사실 40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게 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정호영 후보자가 40년직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자주 만나냐, 1년에 뭐 몇 번 만나냐 하니까 뭐 한두 번, 두세 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면 뭐 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막역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딱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년 전 알았으면 40년 직이단 말이에요. 그럼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돼서 가끔 술 먹어요. 그러면 한 4, 50년 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언론이랄지 또 지금 여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임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주위에도 좀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정호영 후보자는 좀 낙마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아파 찬스냐 아니냐, 물론 명확한 증거랄지 이런 것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정호영 후보자가 개입을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정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약간 그런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청문회까지는 간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소명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혹은 많은데 청문회에서 명백히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안 돼, 저 정도 의혹까지는 안 됐는데 또 뭐가 명백히 없으니까 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임명하기도 그렇고 임명하지 않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인철 내정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묘하게 구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당 갑지역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지역구가 보궐이 발생하니까 안철수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분당갑은 무슨, 안철수는 무슨 이런 분위기가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묘한 기류 건드려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안 분당갑 붙였나? 글쎄요. 명, 개항을 가시권. 두 분이 이번 재보궐에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소위 꽃가마를 타선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전.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당 외연 확장과 중도 지지층 넓히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험지 같은 곳에 나가서 이겨줬으면 한다. 분당갑 출마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편하게 나가서 편하게 당선되는 게 의미가 좋지 않다라는 반대 목소리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꽃가마는 없다. 무조건 경선이다. 라고 부정적인 기류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핵관 본인 이름 밝혀라. 이런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하면서 계속 위기에 있을 때는 누군가 익명 인터뷰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자질이 좋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은 실명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선인 측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당내에 많은 혼란이 빚어집니다. 이준석 대표 앞선 발언은 경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당선인 측이 안철수 위원장 측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 당선인 측이 누군지 당선인 팔지 말고 실명 대라. 라는 건데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안철수의 분당갑 출마가 당선인 뜻이냐 아니냐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이거를 푸시하는 누군가 다른 윤핵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상당히 막전막후예요. 김연아 의원님 당내에 계시니까 누군가가 당선인의 이름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분당갑에 밀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그러한 것인데요. 네, 어디선가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선인의 뜻은 뭡니까? 당선인만 아시겠죠. 당선인만 한다. 근데 지금 이제 분당갑이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경선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지금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당선될 2년 전에는 굉장히 아주 작은 표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예, 그래서 뭐 저기가 그렇게 꽃가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께서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정부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갖고 당 지도부가 어떻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전략적 자산으로 쓸 것이냐라는 저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글쎄 안철수 위원장의 약간 의사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간철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결정할 때까지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안 하셔서 지금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좀 출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김영주 의원님 이 묘한 기류를 봤어요. 제가 정치기적으로 했잖아요. 묘한 기류를 봤어요. 당 내에서 이게 비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여부를 두고 이 전선 기류 같은 게 형성된 게 아니라 이게 차기 당권과도 굉장히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서 왜냐하면 이번 분당갑 어려운 지역이라 하시지만 이번 대선 분당갑 크게 이겼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에 들어온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다음 목표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윤핵관이 안철수 당권을 지금부터 밀고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걸 파악한 게 아닌가.
당선인 뜻이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뭐 불만 사항도 지금 보이고요. 결국은 당권을 지금 두고서 뭔가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이 기류가 굉장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그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양보하더라도 당권을 지는 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즉 현재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이 좀 소외됐다고 느끼면 상당히 안철수 위원장이 당내에 말하자면 총괄로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다만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어떤 이준석과 뭐 안철수의 대립각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궤도의 긴장 관계가 흐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묘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한 줄기로 지금 섞여 있다.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대통령과 당청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에 도전하리라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등록 안 한 것은 전략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죠. 경선 말고. 네. 개항을 해 나갈 가능성은 없다. 거기 험지잖아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했고 예. 가령 서울로 치면 광진을가 같은 곳을 안철수 대표가 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고 말지.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어디서 현역하셨죠? 광진을입니다. 광진을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후보가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계양을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점점점 당내에서 커짐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워요, 이번 보궐선거. 이재명 차출 고려, 당 공관위 첫 언급. 이원욱, 전국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재명 전 지사 차출 고려, 삼고초려라도 해야 할 문제.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 굉장한 말들, 칭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사인고문이 이제 지방선거에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하실 거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결론이 나면 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등파는 역풍이다라는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A 의원, 보통 이런 반대는 다 익명이죠. 익명. 민주당 A 의원, 경기지사 출신의 인천 출마, 누가 봐도 명분 없고 다른 의도 있어 보인다. 인천과 경기도는 다르거든요, 행정구 역이. 민주당 지도부 B 의원, 지도부가 들어갔어요. 대선 주자가 자기 욕심 차린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거다. 이재명 측근의 한 C 의원, 본인도 자꾸 등판설 이어지니 머리 복잡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계양을은 확실히 민주당 의원에겐 좋은 지역이에요.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계양을로 나오셔야 된다, 삼고초려 이런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부터 쭉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저는 물밑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 견해입니다. 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더구나 인천에서 5선한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는 거. 그 서울시장 나가서 인천시장 했잖아요, 또. 그렇죠. 서울시장 나가서 또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게 대부분 언론의 보도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인천 계양을이 비잖아요. 또 서울시장 출마를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나가지 않게 되면 인천 계양을이 비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공천 배제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전화를 했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송영길 후보를 서울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한 사람이고 집이 분당이단 말이에요. 근데 분당에 있다가 갑자기 인천에 가서 출마하는 게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시민이 원한다, 예. 당이 원한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흐름을 보면 지금 당에서도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개항을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 또 당에서는 이만한 스타가 없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당 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작업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별로 나가고 싶진 않은데 시민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이 있어요.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지금 야인으로서 조사받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경기도 일산의 또 당협위원장이니까 김연아 의원께서 자 보세요. 카드가 두 개가 겹쳐요. 무슨 말이냐면 분당, 인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분당에 나가도 돼요.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온다 안 된다 한 땐. 또 반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험지 인천 계양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적 명분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싸웠지만 잘 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진다. 특히 지는 싸움이 명확한 데를 나간다. 이건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갈 때는 뭔가 그것 이상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정치적 명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 연고도 없고 또 거기 갔을 때는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명분을 얻을 수가 있죠. 본인 수사에 대해서 뭔가 방탄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방탄 출마라고 하는 약간의 비판과 뭐 그런 비난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인천에 나간다면 저는 방탄 출마라고 하는 오해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인데요. 분당갑 과거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배출했던 어떤 주요 지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등판해 볼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여기를 보내기 위한 일종의 명분에서 꽃길이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글쎄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인천 계양을 간다고 하면 당 지도부는 환영하겠지만 거기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지고도 어떤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주 지금 안철수 위원장 머릿속에서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